한지민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그림 같았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저택, 수십 년 된 고목들이 우아하게 늘어선 정원, 매일 아침 전담 요리사가 차려주는 브런치,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명품 옷들과 보석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은 그녀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텅 빈 감옥과 다름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지민은 대리석으로 장식된 넓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크리스탈 잔에 담긴 값비싼 와인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원 저 멀리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와인의 짙은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18세기 프랑스에서 공수해왔다는 앤티크 시계가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저택의 쥐죽은 듯한 고요를 더욱 강조하며 지민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지루함과 불만족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새로 들여온 최고급 가죽 소파에서는 낯선 화학약품 냄새가 났고 그것은 마치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집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그녀는 가끔 이 모든 것이 환상처럼 느껴졌다.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결혼 후 5년.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부모님의 비위를 맞추고 남편의 요구에 순종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 집안의 장식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그녀의 감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지민은 이런 삶에 익숙해진 듯 보였지만 내면의 불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상상을 하곤 했다. 이 모든 답답하고 숨 막히는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아주 대담하고 극적인 변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자기 혐오와 함께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장 안에 갇힌 채 매일 죽은 듯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녀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는 사회적 이미지 관리였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녀가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바랐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강남의 한 아동병원에 거액을 기부하고 그 병원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것을 지시했다. 지민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는 일종의 업무일 뿐이었다. 기부금 전달식 날, 지민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병원장은 그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은 그녀의 선행을 칭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속으로는 지루함과 짜증을 느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조차 그녀의 무감각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시시한 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이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고귀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오만함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이 행동은 그녀의 이기적인 본성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위장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민은 침실로 돌아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다.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왼쪽 손목을 쓸어내렸다.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지만 특이한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생긴 상처였지만 그녀는 늘 그 흉터를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찜찜한 기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보석함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들 사이에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지민과 또 다른 한 소녀가 같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소녀는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소녀의 얼굴은 절반쯤 찢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사진은 오랫동안 만져지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민은 그 사진을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그 과거의 파편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 찢어진 얼굴의 소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녀와 지민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 작은 흉터와 찢어진 사진은 그녀의 화려한 현재 뒤에 감춰진 어둡고 복잡한 과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전조는 이미 지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한 지민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막이 갑자기 내려앉듯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박 회장 일가는 대외적으로는 화목한 재벌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첨예한 상속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지민의 남편 박서준 외에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지민은 이 모든 암투 속에서 남편의 편에 서서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애썼다. 그날은 박 회장 일가가 모두 모이는 주간 정례가족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평소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박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회의는 시작부터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다. 박 회장은 서재로 돌아가 잠시 쉬겠다며 자리를 떴고 지민은 그의 비서가 가져다준 따뜻한 차를 직접 그의 서재로 가져다 주었다. 지민은 차를 내려놓으며 박 회장에게 건강을 염려하는 듯한 말을 건넸지만 박 회장은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얼마 후 서재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급히 달려갔을 때 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지민이 가져다준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고 찻잔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구급차가 황급히 도착했지만 박 회장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박 회장 일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동시에 한바탕 폭풍을 불러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장마비로 여겨졌지만 부검 결과 박 회장의 혈액에서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살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가족 구성원 전원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민의 번호로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이 발견된 것이다. 내용은 박 회장이 사망하기 며칠 전 지민이 박 회장에게 재산 상속 문제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암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회장이 마신 차에서 독극물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차를 마지막으로 가져다 준 사람이 다름 아닌 지민이었다. 결정적으로 한 익명의 내부 직원이 지민이 박 회장의 서재에 들락거리는 것을 보았고 평소 박 회장이 지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러한 증거들은 하나같이 지민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전, 그녀의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자유가 한순간에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지민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부인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다 음모예요.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고 남편 서준마저도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는 듯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기이한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바로 미친 척하는 것. 그녀는 교묘하게 정신 이상 증세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방에 틀어박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이유 없이 웃거나 울기를 반복했다.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밤새 잠들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손목의 작은 흉터를 더욱 깊게 만들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의 자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만.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지민의 기이한 행동은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정신 이상에 당황했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핑계로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아예 면피할 수도 있다는 법률 자문단의 조언도 한몫했다. 결국 지민은 재판정에 서는 대신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최고급 사설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가운 병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종말을 고했다. 그녀는 이제 법의 심판 대신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다. 이 감옥 같은 병원이 바로 그녀의 모든 가면을 벗겨낼 잔혹한 진실의 장소, 그리고 그녀가 해를 가했던 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갇힌 것이 감옥이 아니라 자신만의 지옥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한지민이 갇히게 된 사설 정신병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고요한 복도, 단정하게 정돈된 병실,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는 의료진의 온화한 미소는 이곳이 치유의 공간임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그러나 지민에게 이곳은 정교하게 짜인 덫이자 가면을 벗겨낼 잔혹한 무대였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정신 이상 환자의 연기를 이어갔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가끔 의미 없는 중얼거림을 내뱉었으며 식사를 거부하거나 갑자기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영예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대부분의 간호사들과 일부 의사들은 그녀가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주치의로 배정된 강지현은 달랐다. 강지현은 이 병원에서 가장 젊었지만 동시에 가장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정신과 의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환자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무의식적인 몸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지민의 병실 문에 붙어있는 차트에는 해리성 기억상실 및 급성정신증 증세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지만 지연은 처음부터 지민의 행동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위화감을 느꼈다. 첫 번째, 개인 치료 시간.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민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지민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지민은 지현의 질문에 환자로서의 모호하고 횡설수설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흘렀을 때 지현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어릴 때 손목에 상처가 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상처였는지 기억나세요? 예쁜 시계를 차고 다니던 시절은 기억나나요? 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손목의 흉터.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중 하나였다. 그리고 예쁜 시계는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즉 지연의 언니인 이서연만이 알고 있는 기억이었다. 지민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멍하고 초점 없던 모습은 온데간이 없고 날카로운 경계심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잠들어 있던 본래의 지민이 섬광처럼 깨어난 듯했다. 지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의 미세한 안면 근육의 경련, 손목을 움켜쥐는 무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글거렸던 눈빛을 모두 포착했다. 지민은 곧바로 평소에 정신 이상 환자로 돌아가 중얼거렸다. 시계,
시계가 똑딱, 똑딱, 시계가 어디 있지? 그녀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은 지민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지민을 진정시켰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렬한 의구심과 함께 차가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한지민의 영희 속에서 잠시나마 드러난 진짜. 한지민의 모습은 강지현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치료실을 나선 지현은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집어 들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소녀가 있었다. 한 소녀는 다름 아닌 강지현 자신이었고 옆에는 자신보다 몇 살 많은 언니 이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아름다운 미소와 빛나는 눈빛을 가진 소녀였다. 지현은 서연의 손목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지민의 손목에서 방금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다가 다쳤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지민이 서연에게 의도적으로 가한 상처였다.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연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복수심이 들어찼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지민. 그녀는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이서연은 박 회장의 비서이자 오랜 연인이었으며 박 회장은 지민을 대신해 서연을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고 그 이후 박 회장은 지민과 서준의 결혼을 강행했다. 지연은 언니의 죽음에 지민이 연관되어 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지민의 손목 흉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니 서연에게 남겨진 상처와 너무나 흡사했고 그 상처가 바로 지민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지민의 진료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병력, 가족 관계, 그리고 박 회장, 일가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녀의 언행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는 약물 치료보다는 대화 치료와 행동 관찰에 집중했다. 지민의 연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짜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한지민의 가면을 벗겨내고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며 그녀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 병원은 이제 치유의 공간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전장이 될 것이었다. 강지현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민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분석하고 기록했다. 진료 차트의 빈 공간에는 지민의 미세한 떨림, 순간적인 눈빛 변화, 무의식적인 손짓 등 그녀가 포착한 모든 이상 징후들이 빼곡히 채워졌다. 지연에게 이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전략적인 전쟁터였다. 지연은 지민의 연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전통적인 정신치료 방식 외에 심리게임과 은밀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매일 아침 지민의 병실을 찾아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불현듯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질문을 던져 지민의 반응을 살폈다. 예를 들어, 한지민 씨, 혹시 어릴 때 친구 중에 서연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었나요? 손목에 시계 스크래치가 있는 친구요. 와 같은 질문을 무심코 던지는 식이었다. 지민은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서연, 시계, 그게 뭐죠? 라며 어눌하게 대답하곤 했다. 지현은 때로는 진정제를 가장한 위약 플라체보를 처방하기도 했다. 지민은 약을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척 혹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척 연기했지만 지현은 그녀의 동공 반응과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통해 그녀가 약효를 전혀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지민에게 최면 요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민은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 보였지만 지현은 그녀의 뇌파 반응이 실제 최면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지민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지민의 뛰어난 연기력과 치밀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지현에게는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깨닫게 했다. 지민은 병원 안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자만했지만 강지현의 예리한 눈빛과 날카로운 질문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압박했다. 지현은 그녀를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병실의 벽은 점점 더 그녀를 옥죄는 듯했고 병원 내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악몽 속에서 박 회장의 싸늘한 얼굴이 그녀를 노려보았고 이서연의 찢어진 사진 속 얼굴이 그녀를 향해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갇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완벽했던 연기는 그녀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지민은 병원 안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둔 후 연락조차 없었고 남편 서준도 몇 번 찾아오긴 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이 아닌 의심과 차가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자신의 영입뿐이었다. 하지만 그 영이마저도 강지현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았다. 지민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가면이 벗겨질까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시간은 지민을 더욱 압박했다. 일주일 후, 그녀의 정신 상태를 재평가하기 위한 종합정신감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회의에서 그녀가 정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지가 결정될 터였다. 만약 그녀의 연기가 들통나면 그녀는 병원에서 즉시 퇴원 조치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반대로 그녀의 연기가 성공한다면 그녀는 무기한으로 이 병원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지민에게는 지옥 같은 미래였다. 지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회의 전까지 지민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계획이었다. 그녀는 치료 강도를 높였다. 지민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현의 집요한 치료와 신문 아닌 신문에 시달렸다. 지현은 지민이 가장 약해진 순간, 즉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해진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지민의 과거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고 밤에는 수면제를 주지 않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녀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반응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아있었다. 종합정신감정회의에 날이 밝았다. 병원 내 최고 권위의 정신과 전문의들, 박 회장 일가의 법률 대리인, 그리고 한지민의 변호사까지 총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원장실 옆에 마련된 특별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민은 연기가 절정에 달한 듯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지민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저었다. 한지민 씨는 현재 심각한 해리성 기억 상실과 급성 정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박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한 충격, 그리고 주변의 압박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민의 변호사가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전문의들도 대부분 지민의 상태가 심각하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몇몇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차트를 확인했다. 그들은 지민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듯했다. 박 회장 일가의 법률 대리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다.
그들은 지민이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을 원했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때 강지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과 작은 프로젝터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지민은 지현이 들어서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이내 멍한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강지현 선생, 이제 시작하시죠. 회의를 주재하던 병원장이 말했다. 지현은 침착하게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화면을 비췄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지민의 초기 진료 기록과 그녀가 연기했던 기이한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한지민 씨는 지난 몇 주간 해리성 기억상실과 정신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행동에서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연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언을 시작한 것이었다. 지민의 변호사는 불안한 듯 그녀를 쳐다봤다. 지연은 이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지민이 수면제 효과를 가장하며 잠꼬대하듯이 중얼거렸던 말들이었다. 아버지, 그 노인 사라져가야 해. 서연이, 안 돼. 내 자리야. 녹음된 지민의 목소리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단편적인 단어들이 모여 섬뜩한 의미를 만들어냈다.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밀한 영이마저도 지연에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녹음 파일은 한지민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그녀의 본래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어서 지연은 여러 장의 사진을 띄웠다. 지민이 식사를 거부하며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 벽에 낙서를 하는 모습 등 정신 이상을 연기하는 듯한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은 달랐다. 그녀는 지민이 밤늦게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정상적인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거나 몰래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것은 강지현이 지민의 손목에서 직접 찍은 흉터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연의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흉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흉터는 20년 전 한지민 씨가 제 언니인 이서연 씨에게 의도적으로 간 상처입니다. 제 언니 이서연은 박 회장님의 비서이자 연인이었으며 한지민 씨는 언니를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 언니를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의 사망 직전 제 언니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지민 씨는 언니의 죽음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은 한지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이글거렸다. 저는 강지현입니다. 이서연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언니의 죽음과 박 회장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지민 씨는 정신병을 가장하여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임을 확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회피하고 살인의 책임을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현의 말을 들었다. 지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연의 모습은 더 이상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복수의 화신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지민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스러웠던 초점은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렸다.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더 이상 멍한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명료하고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지민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경악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던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이성적이었고 분노에 차 있었다. 병원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전문의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스스로가 한지민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박 회장 일가의 법률 대리인은 분노에 떨며 지민을 노려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지민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역력했다. 지민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민을 응시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 한지민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한지민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회의실은 격앙된 목소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 회장 일가의 법률 대리인은 즉시 그녀의 기소를 요구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치욕스러워하며 그녀의 행동이 명백한 사법 방해임을 선언했다. 한지민은 더 이상 정신병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넘겨졌고 박 회장, 살해 혐의와 정신병 위장 혐의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다. 결국 한지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범죄는 치밀했지만 강지현의 끈질긴 추적과 증거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이서연에게 품었던 질투심이 낱낱이 드러났다. 언론은 그녀의 파렴치한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재벌가 며느리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장 혹독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이름을 가문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화려했던 대저택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고 그녀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죄책감과 후회에 몸부림쳤다. 한편 강지현은 언니의 복수를 완수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달려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기는 의료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정의로운 의사로 칭송받았고 여러 명문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지연은 화려한 명성이나 돈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과 한지민의 범죄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과 상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언니의 이름을 딴 이서연 치유재단 10만 릴레나이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주고자 했다. 몇 주 후, 지연은 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 안에는 여전히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현은 언니의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꽃잎 하나하나가 언니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언니의 이름을 불렀다. 언니, 나 지현이야. 언니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분노와 슬픔에 갇혀 있었어. 언니의 죽음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지. 결국 한지민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 정의는 실현되었어.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언니,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파.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도 언니, 내가 한지민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힌 건 언니를 위해서였어. 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어. 그녀는 언니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언니, 이제 편히 잠들어. 나는 이제 언니가 남긴 사랑의 씨앗을 뿌릴 거야. 언니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들었어. 이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언니처럼 밝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이제 복수심은 없어. 오직 언니에 대한 사랑과 언니가 가르쳐준 따뜻한 마음만 남았어. 지현은 언니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로워지는 듯했다. 복수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었다면 용서와 치유는 그녀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 대신 따뜻한 연민과 확고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이었다. 지연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찾아왔다. 수년 후, 강지연의 삶은 마치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예리한 의사가 아니었다. 언니, 이서연의 이름을 딴 이서연 치유재단.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전국적인 규모의 심리치료센터로 성장했다. 지연은 이제 단순히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의 영혼을 보듬는 진정한 치유자이자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재단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교외에 자리 잡았다. 이곳은 자연의 품에서 평온을 찾고 예술과 명상,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지연은 특히 학대나 트라우마로 인해 마음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동물 교감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닫힌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직접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손길로 그들을 감싸 안았다. 지현의 명성은 그녀의 뛰어난 의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에서 비롯되었다. 그녀의 강연은 늘 만석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저는 제 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한지민에 대한 분노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한지민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한지민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언니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연은 재단 내에 새로 조성된 치유 정원에서 한 그룹의 아이들과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손은 흙을 만지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듯했다. 정원 한쪽에는 이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다. 기념비 주변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한 아이가 지연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꽃들은 왜 이렇게 예뻐요?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꽃들은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났기 때문이야. 우리 마음도 그래.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아픔을 잘 이겨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단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밝은 희망이 가득했다. 지연은 자신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다. 언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는 타인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목에는 언니가 선물해 주었던 작은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목걸이는 복수의 상징이 아닌 사랑과 치유, 그리고 영원한 언니의 존재를 상징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고 눈빛은 깊은 평화로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자신과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었다. 여러분도 강지연처럼 삶의 아픔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치유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지연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